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직 제 임기는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 PM이면서 인공지능 사업 단장을 했던 인천대학교 교수 이현규입니다. 인공지능 PM이라는 말을 했었을 때 되게 낯선 말이기도 한데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쓰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의 국가대표 감독 뭐 그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이 젊은 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뭐 사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 앞에서 기조연설을 해주신 분들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백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어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 중에 활용이라고 말한 굉장히 많은 영역도 전문가의 영역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활용의 사용자로서가 아니라 개발의 주축으로서의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전 드리면서 여기 계신 굉장히 많은 분들에서도 인공지능의 개발에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제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개발자라는 사람은 주로 알고리즘이라는 모델과 학습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데 관여를 하지만 데이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 전문가인 학교 교수나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현장에서 일을 수행했던 그런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데이터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전수해서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일을 해야 제대로 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인공지능 개발 성공의 80% 정도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 활용이라는 게 작은 역할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게 메이저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얘기를 지금 왜 어떤 영역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포커스가 바뀐 것 같은데요. 예. 조금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저 개요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지금 크게 인공지능을 미래성장, 경제도약,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가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12개의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그 중에서도 필수 기반 기술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특히 금년에 CES를 보면서 이제 남들이 해주는 멋진 알파고처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바둑이나 잘 두면 되는 거겠지 하는 형태에서 이제 초고대 AI의 생성형 AI를 보면서 이제 나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기술로 보였고, 그것이 CES라는 이 연초에 벌어진 전시회 쪽에서 그들이 내세운 말로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있는 기술로서의 AI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는 All on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혁신을 일으킬 준비를 하자. 이때 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의 베이스로서 인공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매번 CES쇼에서 보일 때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를 등장하진 않았어요. 각 산업의 주요 자율주행이든 어떤 응용되는 영역 속에 AI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쪽을 강조했었는데, 올해는 AI 일상화란 말을 썼어요. 일상화는 뭐죠? 우리 주변에 AI가 얼마든지 널려 있기 때문에 그걸 필요시 언제든지 내가 AI를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우리 주변에 그런 공감을 느낄 만큼 충분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챗GPT가 나오면서 여러분 모두가 겪을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산재되어 있는 AI를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작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CES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 패권 경쟁 이슈가 있었는데, 기술 패권 경쟁의 시작은 분명히 이 컴퓨팅 파워, 슈퍼컴퓨터나 반도체라는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ES쇼에서부터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이제는 일반화, 범용화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것들이 온갖 산업 쪽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이란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은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몇 가지 그냥 연구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 속에서 실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일반화, 범용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그 기술을 개발할 때 다학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역할을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알고리즘이나 이거는 전체 개발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적용하고자 하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나 또는 연구소 교수들 이런 분들이 데이터의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80%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다학제 간의 연결. 그 이 다학제 쪽에서는 물론 문과도 아까 인문학도 인공지능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요즘 어저께도 열렸었죠. AI 서밋이라고 국내에서 열린 거 있죠. 윤리 문제, 안전 문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문학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실제로 개발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 세계가 강조하는 주요 토픽에도 인공지능 윤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국내는 지금 사용률을 보십시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인공지능을 실제로 쓰는 사용률은 2.7%입니다. 한 2, 3년 전에 2.5%에서 0.2% 늘어났어요. 이런 숫자라면 안 쓴다는 얘기를 써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문에서 보거나 이럴 때는 한 20% 썼다, 30% 썼다고 돼 있는데 써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정도가 맞아요. 근데 계속 쓰겠다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적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PM으로서 했던 일들이니까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던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이 CS쇼에서도 보여줬듯이 산업 전반에 이제는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쓰이고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됐다 했는데 그런 것의 그 이슈는 결국 기술 패권 경쟁을 어떤 방향에서 접근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중에 기술 패권 경쟁을 접근하는 방법 한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그 자체에서 최고가 되자. 뭐 챗GPT 그보다 더 뛰어난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형태의 접근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만들자. 우리 주변에 서비스 얼마든지 널려 있고 그다음에 그 널려 있는 서비스를 또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연구개발 조직들 또는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조직들을 많이 만들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생태계.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AI를 서비스나 그들의 뭔가 제품을 만드는데 쓸 수 있게끔 하는 걸 많이 도울 수 있게만 해준다면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나 지금 학생들이 얘기하듯이 문과 쪽에서도 갖고 있는 의견들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AI 시스템으로 붙일 수 있는 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생태계를 위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위에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에서의 최고의 그 챗GPT 같은 걸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걸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보장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산업으로 끌어들인다면은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아까 반도체도 얘기하고 디스플레이도 얘기하지만 주요 산업으로 얘기하면은 몇 개 안 돼요. 대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들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R&D를 한다면 국가하고 상관없이 그들이 팀을 만들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각 조그만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 쪽에서 역량을 가진 이런 기업들의 숫자를 보면 작년에 그 중소기업청에서 뽑은 10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강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탑 10에 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산업적 경쟁력을 가진 곳이 세계 시장에서 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산업혁신 AI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고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각 산업 영역에서 종사하고 계시고 그걸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의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것도 AI의 국위 선양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략적 중요성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 얘기의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특히 딥러닝을 이용한 거에 특허 보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조금만 바꿔도
모델이 바뀝니다. 유니크니스가 없기 때문에 특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허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특허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산업에 있는 시스템에 접목할 때 그 접목 부위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나의 유니크니스와 나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산업하고 결합할 때 거기서부터 특허와 나의 유니크니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자체는 필요하다면, 특히나 산업 쪽에서 쓸 경우 이거는 내가 꼭 만들지 않고 남이 만들고 갖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AI 부분은 공개가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문화적 형태로 돼서 기터브나 캐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 굉장히 성능 좋은 것들 여러 번 받아볼 겁니다. 특히 캐글은 구글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서로 경연을 하고 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모델과 소스 공개합니다. 그러면은 세계 탑 10에 해당되는 알고리즘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겠죠.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인공지능 인재도 양성하고 많은 교육도 시켰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캐글 대회에 가서 탑 10에 든 거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 있는 것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웬만큼 개발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게 되고, 특허에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산업적으로 갖다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산업적 활용을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어쩌면 국내에서 몇몇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그걸 내가 아는 내 데이터에 대한 노후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 종속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거 우리 네이버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갖고 있다,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거기는 이제 GPT 4.0, 4.5까지 나오고 이제 5 개발한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부터는 돈인데, 돈이 끝도 없이 돈이 들고 있고, 챗GPT 3.0만 하더라도 개발하는데 한 5조 정도가 든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투자하기 쉽지 않은 돈이 이미 든 건데, 지금 그 돈 투자해봤자 그 정도 수준밖에 못 만드는데 누가 그걸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의미 있게끔 되는 서비스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에 연구 개발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미 챗GPT나 이런 그 초고대 모델을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기술 종속성에 대한 얘기를 이미 꺼내고 있고, 그 종속에 대한 선언이 어쩌면 어제 서밋과 같이 인공지능 세이프티라는 이유를 통해서 범용화된 기술은 니네 개발하지 말고 우리 거 갖다 써 하는 비슷한 얘기까지 이미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산업까지 미치면 큰일 나겠죠. 적어도 아까처럼 강소기업,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쪽에서는 우리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 그들의 경쟁력을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뭐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술 대기업들도 산업특화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최하위권에 지금 속해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도메인 전문가란 말을 써요. 그 말은 되게 어렵지만 도메인 데이터 전문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산업에 있는 생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소위 말하는 도메인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공지능 그 연구 개발을 할 때 주제로 잡았던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사람 중심 도메인 데이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그 단일 지능이라 그래서 시각, 청각, 언어 이것들을 독립적으로 해서 이거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를 제패하자 이러면서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산업 쪽은 어떻게 했냐면, 저 오른쪽에 그 공장 그림 있는 거 기계 학습이라고 붙였어요. 지금 AI 하는 것들이 다 기계 학습을 통해서 되는 건데, 그냥 기계 학습이라고 붙여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연구 개발하는 건 다 사람 중심 도메인 데이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인공지능 전문가가 만든 알고리즘을 당신이 갖다가 쓰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루는 데이터는 산업적 데이터 다룬 적이 없어요. 전부 사람 데이터만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 대부분 뭐 챗GPT 언어, 그다음에 잘 듣느냐 음성 인식, 그다음에 시각 카메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말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공장에서 쓰는 얘기 별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쪽에 기술 개발 유감스럽게도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직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확정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의 기회 준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를 굳이 나눠보자면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의 영역을 좀 저는 넓히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사람 중심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전문가 맞습니다. 근데 사람 중심이 아닌 기계가 만들어놓은 데이터라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경제의 데이터라든지 또 인문학 쪽에서는 뭐 법률에 관한 이런 것들은 사람 중심 쪽보다는 좀 다른 차원이 있거든요. 그쪽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게 산업특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산업특화된 인공지능 쪽에서 도메인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를 다루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이쪽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특화된 인공지능을 하시는 전문가들은 누구냐? 그 도메인의 전문가, 아까 법률 하면 법대 출신들, 경제학 출신들 또는 뭐 산업공학, 제조업 쪽 이런 분들이 딥러닝을 배워서 쓰는 겁니다.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이 아니라 딥러닝이라는 알려진 것들을 갖다가 적용해보고 이거 낫네 하고 표현하면서 이건 내 땅이야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문가 두 부류가 있는 셈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정확히 말하자면 둘이 좀 손을 잡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데 각각 내 땅이라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 쪽에서는 도메인 좀 그 산업 영역을 알고 싶은데 날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더라라고 얘기하고 도메인에 있는 사람은 뭐 AI 하는 사람 목에 힘 하도 주고 있어가지고 또 값 비싸다 그러니까 쓰지도 못해. 그래서 난 할 수 없다. 내가 딥러닝을 배우든지 딥러닝을 배운 애들 끌어들어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걔네들 가지고 개발하겠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특히 학교에 있는 사람은 논문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논문을 받는 탑 컨퍼런스에서 실세계 데이터를 다루지 않으면 이제 논문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세계의 도메인에 대한 적어도 한두 개는 알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메인 전문가, 저 기업일 수도 있어요. 기업 관점에서는 세계적인 경쟁에 끼어들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AI 때문에 자기 시장을 잃어버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데이터 내놓는 게 싫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내놨을 때 누구한테나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팀에만 오픈한다. 요까지만 딱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연구 개발 쪽에 충분히 한다면 연구 개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유할지 말지는 소유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성공한 기업들도 중소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기 뭐 G사라고 지금 글로벌 기업 G사라고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뭔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G사에다 인공지능 기술을 수출하면서 라이선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제 구글 본사에 갔다 와가지고 G사 본사에 갔다 와가지고 그들하고 뭔가에 굉장히 그들이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시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아람코라든지 또는 시스코라든지 글로벌 또 아마존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대기업에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을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잘했던 건 바로 현장에 있는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인공지능하고 결합했다는 게 그 힘을 가졌고 그건 세계 시장에 가서도 통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회사는 이니지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대기업 쪽에 뭐 석유화학회사나 철강회사 이런 데 인공지능 기술을 소위 말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측이라는 그 기술로 성공한 기업인데 지금 일본 시장을 뚫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통점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잘 만든 게 아니라 현장에 맞는 현장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는 것이 크고 그 안에 현장에 있는 경험 전문가나 또는 이론 전문가와 협업을 했다는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개발자의 범위를 제가 전문가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탐구하는, 현장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탐구하는 일은 도메인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을 잘 아는 사람, 이론 전문가든 경험 전문가든. 그리고 잘 정의된 문제를 어떻게 풀까부터 인공지능 전문가가 개입되고, 그것을 다시 현장에다 접목할 때는 다시 도메인 전문가와 수요기업, 인공지능 전문가가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정부에서도 실패해도 좋다, 도전을 해봐라 라고 실패를 인정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지는 그림을 보자면, 지금 정부에서 주로 사업했던 게 왼쪽은 과기부가, 과기정통부 쪽에서 하는 거고, 오른쪽은 주로 산업자원부라든지 농림수산부와 같은 각 부처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왼쪽은 정말로 인공지능 그 자체의 기술 개발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 중심의 데이터 쪽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은 산업 쪽으로 하면서 AI를 쓰긴 하는데 AI의 뎁스가 없다 보니까 딥러닝 써봐서 AI 써봤다라는 수준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인공지능 전문가와 도메인 전문가가 협력하고,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 윤리와 같은 인문학적인 부분까지 같이 결합하는 순간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AI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건 넘어가고요. 이 모든 부분을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면,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건 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인공지능 개발의 거의 80%, 성공의 80%는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특히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도 기터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계 탑 10에 그 안에서의 순위 탑 10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갖다 쓰고 내 데이터를 쓰는 순간 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논문을 쓰지 않고 산업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거를 내가 좀 더 알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데이터를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내가 있는 현장의 데이터의 생성 원리나 뭐 여러 가지 의미, 기회들을 잘 이해한다입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역할인데, 그 맨 밑에 시뮬레이터란 말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할 때 데이터 많이 모아야 된다는데, 데이터 많이 모으려면은 시뮬레이터를 쓰면 그건 가짜 데이터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가짜 데이터를 할지라도 실세계와 거의 유사할 수만 있다면 먼저 갖다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실제 리얼 데이터로 조금씩 바꿔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데 죄악시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이상징후처럼 거의 발생하지 않은 문제는 실현할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서 오히려 학습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을 하는 것도 되는데, 이 작업은 오히려 인공지능 전문가보다는 현장 전문가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 전문가도 다시 알고리즘 전문가와 데이터 이해를 잘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의 중요성은 도메인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인공지능 두 사람의 소통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도 구축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이 되고, 도메인 전문가 역시 아까 말했듯이 개발에 작지 않은 포지션을 찾지 않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론 전문가와 경험 전문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연구원들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문학은 도메인일 수도 있고요. 그 자체가 대상일 경우는, 아니면은 인공지능 윤리처럼 모든 부분에 걸쳐서 필요한 이런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중화, 아까 일상화도 얘기했지만 대중화 일상화는 누구나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인공지능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잘 모르더라도 쓸 수 있는 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일상화는 내가 개발하고자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은 그냥 모듈로 갖다 쓸 수 있으면 되겠죠. 요새 아까도 앞에도 있었지만 언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쪽보드로 잘 좋은 거 만들면 내가 그거 갖다 붙여서 내가 로봇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것들이 이제부터 많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하면서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새로운 AI는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활하고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했듯이 이해하는데 되게 쉬워요.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는 그걸 느꼈던 사람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개가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실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연습용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다 조금씩 닿는 순간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석을 깨는 그런 모험을 하는데 시작점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남의 거 일단 갖고 와서 보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규칙, 데이터를 할 때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규칙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만든 좋은 툴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걸 쓰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데이터의 속성들을 이해하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고, 반드시 지금 AI 전문가를 이건 내 땅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둘이 협력하는 그림을 간다면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